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입니다. 네. 저희는 강의 나의 동양 고전 독법 신용복 저자의 장자 파트 읽고 있고요. 32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네. 이 포정해오라는 그 1화 그거를 다루고 있는데 네. 제가 요거 원문을 한번 읽어주세요.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포정이 문해군은 양나라 해왕인데요. 을 위하여 소를 잡는데 그 손을 놀리는 것이나 어깨로 받치는 것이나 발로 딛는 것이나 무릎을 굽히는 모양이나 쓱쓱 칼질하는 품이 음률에 맞지 않음이 없었다. 동작 하나하나가 상림의 춤에 맞고 경수의 장단에도 맞았다. 이 상림의 춤은 그만큼 춤을 잘 췄다는 경수의 장단도 그만큼 이제 최고의 음악이었다는 그런 뜻이래요. 그다음에 문해군이 그 포정이 소를 잡는 걸 보고 감탄을 하죠. 아, 참으로 훌륭하구나. 기술이 어찌 이런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단 말인가. 포정이 칼을 놓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도입니다. 기술을 넘어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소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소의 전체 모습은 눈에 띄지 않게 되었지요. 지금은 마음으로 소를 대할 뿐 눈으로 보는 법은 없습니다. 감각은 멈추고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입니다. 천리에 의지하여 큰 틈새에 칼을 찔러 넣고 빈결을 따라 칼을 움직입니다. 소의 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아직 한 번도 인대를 벤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큰 뼈야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제 포정이 이어서 얘기하죠. 훌륭한 포정은 1년에 한 번 칼을 바꾸는데 그것은 살을 베기 때문이며 보통의 포정은 한 달에 한 번 칼을 바꾸는데 그것은 뼈에 칼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의 칼은 19년 동안이나 사용하였고 잡은 소가 수천 마리에 이릅니다만 칼날이 날카롭기가 방금 숫돌에 간 것 같습니다. 저 뼈에는 틈이 있고 이 칼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가 없는 것으로 틈이 있는 데다 넣으므로 넓고 넓어 칼날을 휘둘러도 반드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19년이나 사용했지만 방금 숫돌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뼈와 심줄이 엉긴 곳에 이르러서는 저도 조심하여 눈길을 멈추고 천천히 움직이며 칼 놀리는 것도 매우 미묘해집니다. 그러다가 쩍 갈라지면서 마치 흙덩이가 땅에 떨어지듯 고기가 와르르해집니다. 그래서 문해군이 포정의 말을 듣고 양생의 도를 터득했구나 하고 감탄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는 뭐 기술에 대한 얘기인데 기술을 통해서 도를 터득한 사람 얘기잖아요. 저는 윤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도를 터득하지 못해서 그래도 몇 년간 수행을 그쵸. 하셨으니까 수행은 했죠. 이런 포정 같은 많이 공감이 가죠. 그러니까 스토리를 좀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감사하죠. 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 개인 유튜브에서도 그러지만 이제 시청자 라이브로도 그렇고 댓글로도 많이 오고 강의할 때도 사람들이 스피치에 대해서 궁금해 많이 해요. 근데 같은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진짜 리스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목소리 좋아지는 법 뭐냐, 두 번째가 발음 좋아지는 법 뭐냐, 뭐 세 번째가 좀 말 잘하는 방법 뭐냐. 일단 질문부터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처음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초심자니까 목소리 좋아지는 법에 대해서 저도 한 몇 년 차 때까지는 공부를 할 때 몇 년 차 때까지는 완전 법칙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성대 높이는 한 이 정도가 좋다. 그리고 느낌은 한 이 정도가 좋다. 이렇게 자꾸 딱 가뒀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게 아니구나. 약간 이렇게 좀 깨닫는 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발음도 마찬가지고 말을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자꾸 뭔가에 딱 하나 이런 법칙이 있다라고 가둬버리면 정말 갇혀버리는 느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갇혀버리니까 훌륭한 포정이 아니라 보통의 포정이 되어서 한 달에 한 번 자꾸 칼을 간다 했잖아요. 맞아요. 자꾸 막히는 느낌이랄까? 근데 제대로 언어에 대해서 터득하면은 막힘이 없어요. 계속 사용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선배님들도 보고 좀 건방지지만 저도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제 자신에게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제일 또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스피치에서 감정 능력.
그게 그러니까 뭐죠? 연기를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아, 연기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그래서 포정말하고 이게 공감이 가요. 연기는 막 내 감정을 이렇게 억지로 끌어올려서 예, 예. 아 슬픈 생각하자 잠깐 막 옛날에 내 옆집 뭐 삼촌이 어떻게 됐었던 것 같은데 맞아. 이런 게 아니에요. 아, 이거는 되게 인위적이고 억지로 끌어올린 건데 네. 아까 말했던 포정이 칼을 뼈가 걸렸는데 자꾸 이렇게 베는 거랑 같은 거예요. 아. 인대에 걸렸는데 예. 진짜 그 감정이라는 것은 그냥 글을 그대로 그냥 음미하면 돼요. 그러면 그림이 그려져요. 이 글에 따라서 그냥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알아서 내가 진짜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만약 소리치는 장면이 있으면 네. 진짜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소리를 치고 있어요. 이게 이 훌륭한 포정이라고 말했었던 그런 경지가 아닐까 저도 요즘에 또 느끼고 있던 찰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말은 지금 성우를 거의 한 30년 하신 저랑 되게 친한 선배님이 해주셨던 말인데 저도 요즘에 이해가 돼요. 그런 거 보면서도 진짜 물화일체가 되는 거. 네. 뭐 이때는 하나만 더 부가적으로 하면은 네. 제가 아는 언어로 표현하니까 성우 지망생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대본을 보고 이때는 어떻게 샤우팅, 이때는 맞아, 화가 맞아. 나는 부분, 그러겠다. 이때는 약간 약간 줄어들기 아, 예.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저한테 처음 더 각인시켜줬던 게 아까 말했던 선배님이었거든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저도 계속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하고 철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아 맞구나. 저게 날 다 가둬버렸구나. 맞아. 아니 저도 지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제가 이제 예전에는 책에다가 막 썼어요. 네. 램프레트 할 때만 해도 요번 시간에는 이 문장 할 때 이걸 얘기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썼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최대한 안 쓰고 있어요. 왜냐면 쓰는 순간 쓸 때는 그때 당시에 그 어떤 감정에 갇혀가지고 그 이 얘기를 하면 좋았을 것 같아. 근데 그 시간이 흘러서 지금 딱 보면 내가 이걸 왜 써놨지?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 이게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걸 지금 내가 만약에 이걸 하면서 이 문장에 온전히 집중하면 지금 해야 할 말이 지금 떠올라요.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 막 써놓으면은 그 문장에 갇혀버려요, 내가. 진짜 공감해요. 이거 비슷한 거죠, 그죠? 매우 비슷해요. 이런 얘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공감이 가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제 그 강의 듣는 청자들한테는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려고 하지만 이게 제가 벌써 약 10년째 하다 보니까 제 안에 10년의 과정 10년이 진짜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길죠. 그러니까 저는 길죠. 그 수많은 것들을 겪다 보니까 이게 전문직이 된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 설명을 잘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노자처럼 막 둥글게밖에 말을 못 하겠다. 내 몸은 알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맞네. 훌륭하신 그 탑급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분들 보면은 야 막 이거 할 때 스케일 이렇게 치고 막 손가락 모양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안 해요. 음산한 기운이 있잖아. 넌 지금 여왕이야. 여왕이 돼서 치라고. 와. 이렇게밖에 안 해요. 막 무슨 예전처럼 거기 좀 더 막 잡아 당기고 이음 땐 크레센도 해야지 이렇게 안 하고 아니다. 이렇게 해라. 너 이걸 왜 파가니니가 이걸 왜 했겠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야,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게 과정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어떤 그 기술이든 네. 그 어느 정도의 그 지점을 통과하면 도를 터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술직이 너무 진짜 축복받은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음악을 한 뭐 진짜 5년, 10년, 그 20년 되면 어느 정도 음악에 대해서 도가 틀 것 같아요. 자꾸 쌓이고. 네. 실제 도가 튼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도 같은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도한다. 이게 이런 나도 기술직을 하거나 아니면 예술적인 역량 지금 이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지만 네. 솔직히 알바를 10년 해봤자 요즘에 그 TV에도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처럼 막 알바를 되게 한 동작을 많이 하는 분은 그 동작을 되게 능숙해지잖아요. 막 엄청 빠르게. 그것도 나름의 도 같은 거긴 한데 저는 물론 그것도 좋지만 대단한 일이지만 제가 방송을 이제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처음 할 때보다는 감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죠.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한 10년 정도 한다? 그러면은
잘 지금보다 나아지겠죠. 맞아요. 어느 정도 도가 틀 것 같아요. 이것도 기술이니까. 맞아요. 말하는 기술이고 찍는 기술이고. 음.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이 저는 일단 행복감이 정말 높아요. 직업에 대해서 진짜. 근데 이게 축복 같아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지금도 오늘도 일을 하다 왔지만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느끼는 게 맞아. 감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말. 잠자는 시간 외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일하는 건데 일을 할 때마다 두근거리고, 그러니까 매번 재밌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 두근거림이라는 게 좀 적당한 떨림이 있고 자긍심이 느껴지고, 맞아.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장하는.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마일리지예요. 그냥 가만히 냅둬도 계속 막 적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나쁠 게 정말 없는 거라서 이 기술직, 예술직이 참 좋다. 정말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만약에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차피 어느 직장에 가든 다 힘들거든요. 맞아요. 다 힘들고 다 노력해야 되고 밤새야 되는 건 똑같은데 그 똑같은 조건이라면 돈을 조금 많이 받는 데보다는 지금 당장 이제 내가 이 기술을 익혀서 이후에 10년, 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그런 직장을 갖는 게 직업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다시 선택하라 그러면 뭐 알바도 좋지만 다른 일을 기술이 늘어나는 걸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돌플님한테 그 과정이라고 저도 갑자기 확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렇죠. 아까 저희 1부 때, 그러니까 저번 시간 때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1회 찍었던 거랑 비교하면 많이 도가 텄어요. 확실히. 나아졌잖아요. 네, 많이 나아졌죠. 앞으로도 아니, 계속 진짜. 유재석이나 김재동도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유, 그럼요. 정말 그럼요. 맞아요. 맞는 말이죠. 수십 년간 사회 많이 보면서 조금씩 늘어났겠죠. 그냥 꾸준함이 답인 것 같아요. 진짜 꾸준함밖에 없어요. 진짜 꾸준함. 맞아요. 이것도 또 외설이지만 저는 지금도 매번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365일 중에 360일은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하고 나서는 연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돈을 버는 순간 연습의 의미를 잃게 되거든요. 맞아. 내가 가진 실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연습하냐. 근데 이제 저희는 철학적이다 보니까 아마 저희 둘 다 마찬가지겠지만 돌풀님이 만약 저의 직업을 가졌어도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나의 한계를 짓는 거고 꾸준함이 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남들한테 막 자랑할 시간에 그냥 먼저 연습하고. 맞아, 그거밖에 없죠. 그게 이 훌륭한 포정이 되는 방법의 유일한 길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도 이 유튜브 방송도 매주 녹화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꾸준함 최고죠, 이건. 저희가 만약에 방송을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물으면 저는 매주 녹화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하다 보면 는다. 네. 그리고 이제 325쪽 한번 가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변누에서 따온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의 다리가 비록 짧다고 하더라도 느려주면 우환이 되고 학의 다리가 비록 길다고 하더라도 자르면 아픔이 된다. 그러므로 본래 긴 것을 잘라서는 안 되며 본래 짧은 것은 느려서도 안 된다. 그런다고 해서 우환이 없어질 까닭이 없다. 생각건대 인의가 사람의 본성일 리 있겠는가? 저 인을 갖춘 자들이 얼마나 근심이 많겠는가? 그리고 아래에 또 문장이 나오는데요. 소와 말의 발이 내게 있는 것 이것이 천이요. 말머리에 곱비를 씌우고 소의 코를 뚫는 것 이것이 인이다. 진짜 생각할 지점 많은 것 같아요. 327쪽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노나라 교회에서 갈매기를 잡아 묘당에 모시고 구소의 음악과 테레의 요리로 대접했더니 3일 만에 죽었다. 백락이 말을 잘 다루고 도공이 점토를 잘 다루고 목수가 나무를 잘 다룬다고 한다. 말을 불로 지지고 말굽을 깎고 낙인을 찍고 곱비로 조이고 나란히 세워 달리게 하고 마구간에 묶어두니 열에 둘셋이 죽었다. 점토와 나무의 본성이 어찌 원과 곱자와 먹줄에 맞고자 하겠는가. 이 문장들도 생각할 지점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정말 잘 쓰지 않았나요? 비유가. 이게 천과 인위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건데. 그렇죠. 네.
진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정말 반성할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 특히나 가축 정말 그 돼지, 소, 닭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진짜 끔찍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예시겠고 네. 우리 지금 삶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맞아. 굉장히 진짜 인위적인 규제가 둘러싸고 있다. 네, 다 인위적이죠. 네. 진짜 모든 것들을 그 하늘의 방식, 그 자연적인 걸 따르지 않고 뭔가 강도 4대강 사업하고 진짜 수천 년을 그렇게 흘렀는데 그냥 놔두면 될 거를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홍수 때 막 넘치고. 맞아요. 진짜 자연이 가장 완벽한 예술 작품인데 네, 완벽하죠. 참. 공감 가는 부분이에요. 네, 이런 서술 형식과 전개 방식이 장자 사상과 가장 또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라고 해요. 네, 가장 적합한 형식이다. 지난 시간에도 아마 형식과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게 일치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확실히 그래서 잘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마디 또 하고 싶은 게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거 읽으면서 그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신영복 선생님의 그 한자를 좀 어떻게 보면 남용하는 거에 대해서 네. 비판을 좀 했잖아요. 네. 요즘 사람들이 이거를 못 알아듣지 않냐, 좀 쉽게 쓰지. 근데 이게 좀 제가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좀 반박을 해보면 왜 그러냐면 신영복 선생님이 이거를 책으로 내려고 쓰기 이전에 그 강의를 대학교에서 했어요. 일단 대학생들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강의의 제목은 그 동양 고전 독법 강의였죠. 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해했어요. 한자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중국 고전인데 한자를 쓰는 게 저는 전혀 어색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이 형식과 내용이 일치해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한자를 또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대학생들한테 이런 단어도 있다. 우리는 솔직히 우리도 우물한 개구리였는지도 몰라요. 무조건 말은 쉽게 해야 되고 좀 이렇게 좀 한문은 어려우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는 나쁜 거고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 거죠 우리가. 그런데 실제로 지금 어르신들도 보면 한자 이렇게 좀 어려운 말들 쓰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네. 이 어휘를 예전에 제 스승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지난 시간에 논술과 철학 강의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앞으로도 좀 몇 권 읽어나갈 텐데 그런 책들이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뼈를 찌르더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렵고 이런 단어를 마냥 저쪽에 멀리하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이 단어 자체를 공부하는 맥락에서 받아들이고 이 단어가 나중에는 자주 쓰다 보면 내 몸에 익어서 익숙해질 거다. 근데 그 말이 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꼭 어려운 단어가 나쁜 단어일까? 그런 그렇죠. 거 쓰면 안 될까?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한자가 더 좀 뭐랄까 압축적인 맛이 있어요. 세련되기도 하고 어휘가 다양해진다는 거. 소설가들은 어휘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면에서 신정보 선생님이 좀 공감이 가고 이렇게 쓰신 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공감 가는 부분이 있네요. 예, 그죠. 반성할 측면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소통인 것 같아요. 소통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단어를 써도 소통하겠다는 목적,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있으면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되시죠? 맞아요. 어려운 말을 써도 왠지 그게 좀 섹시해 보이고 저 사람을 좀 같이 따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맞아. 불통으로 만드는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안 되죠. 당연히 신영국 선생님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분은 소통하려고 노력한 워낙 관계 중심적인 분이라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무지의 땡깡이었다 이렇게 반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얘기해보는 게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번 계기로 또 한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확실히 실제로도 윤님은 이게 무슨 뜻이 찾아봤으니까 계속 진짜 계속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뭐 원과 곱자도
둥글 원자래요. 곱자는 기역자 모양의 나무와 쇠와 자래요. 이게 더 오래 걸리긴 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거죠. 이 네. 단어를. 그렇죠. 이게 성격 차이가 또 제 성격 때문에 못 넘어가가지고.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네. 아무튼 뭐 저한테는 하나하나 좀 쌓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봤을 때 윤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이런 문장에 대한 비판과 네. 지금 제가 했던 이런 문장도 괜찮다. 음흠. 이게 한 사람한테 동시에 갈 수 있어요. 나는 비판 지점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런 쪽도 좋은 것 같아. 이게 관점이 더 넓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네. 비판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더 넓어졌죠. 하나의 입장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일부하고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우린 자꾸 하나만 가려고 그래요. 근데 동시에 이게 모순인 것 같지만 모순이 아니거든요. 동양 철학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모순인 것 같지만 이거 동시에 세워서 갈 수가 있어요, 입장을. 그렇죠.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전 동시에 가져가자 이런 얘기를 예를 하고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모순으로만 간주하면 돌풀님의 의견과 저와 하나만 선택해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했듯이 하늘의 뜻을 봐라. 그게 아니라 동시에 둘 다 가져갈 수 있다니까, 입장을. 맞네요. 왜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까? 이 정신을 잘 간직해야 될 것 같아요. 좋죠. 현대 사회에선 저는 요즘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뭐 둘 다 모순되는 것 같아.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럼 다 가져가자. 아니 왜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다 할 수 있지. 입장이라는 게 뭐. 근데 그 경지는 이제 마음의 진짜 그 무아 상태 그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다 하나를 내가 선택해버리면 그걸 제외한 다른 게 다 틀려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소견이 좁아지는 진짜 말 그대로 우물한 개구리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구리가 바다는 광활하잖아요. 모든 걸 다 품잖아요. 모든 의견을 다 품는단 말이죠. 그렇죠. 또 바다를 또 다 봤다고 할 수도 없겠네요. 그렇죠. 더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재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런 게 도움이 더 많이 돼. 정말 공부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328쪽에도 이게 나오는데 요 얘기도 잠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아내가 죽었을 때 술독을 안고 노래했대요. 그래서 인간의 상대적인 행복은 본성의 자유로운 발휘로서 얻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행복은 사물의 본질을 통찰함으로써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절대적 행복과 절대적 자유는 사물의 필연성을 이해하여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야, 이거 굉장히 그 부처님 사상 같네요. 그렇죠. 저도 부처가 생각났어요. 근데 사물의 필연성을 깨닫는 거? 이게 근데 저는 좀 문장을 바꾸고 싶은 게, 그러니까 사물의 필연성이라는 게 뭐 하나 예를 들면 생로병사. 맞아요. 딱 그게 좋은 예시예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났으면 죽는데 이거를 이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도인 것 같아요. 합일되는 자세라는 게 여기에. 도와 합일하는 거죠. 깨달음과. 이 말이 그러니까 더 잘 와닿는데요. 그걸 일부러 벗어나려고 애쓰면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데 죽기가 싫어. 이게 뭐예요? 인간은 죽어야지. 맞아요. 병 걸렸으면 병 걸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뒷파트에 나오는데 이어서 어차피 자유롭게 그냥 하면 그런 문구가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이 장자가 그냥 우화처럼 쓴 것 같은데 노자가 죽었을 때 뭐 그 상을 치렀다. 그래서 어떠한 인물이 가가지고 거기서 상을 같이 치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방 나왔다. 그 제자가 뒤에 나와요. 맞아요. 뒤에 나오는데 왜 금방 나왔냐라고 하니까 내가 이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노인이 자기 자식이 자기 뭐 손자가 죽은 것처럼 울고 있고 맞아. 어린 아이는 자기 부모를 잃은 것처럼 울고 있다. 그러니까 죽는 거는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원했든 원치 않든 자기가 다 흘리고 갔다는 거예요. 맞아. 정을 뿌리고 갔다는 거죠. 원치 않든 어쨌든 흘리고 갔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반려동물이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죠. 짧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떠나 보내야 돼요. 이게 이거를 간직하고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예전에 몇 달 전인가 1년 전에 반성했던 게 제가 반려동물을 못 키우는 이유가 떠나는 게 무서워서. 맞아. 근데 진짜 그렇다. 이런 반문을 하게 됐어요. 제가 실제로 제 일기에도 자주 쓰는 건데 네. 이별이 두려워서 사랑하지 않으려 하는 것만큼 추한 게 없다. 어리석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이별마저도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진짜 모든 사람은 죽거든요. 네. 결혼해도 그럼 언젠가는 내 아내가 죽죠.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무서워서 사랑을 안 한다? 이게 되게 웃기네요. 그쵸.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제 웃기네. 자신한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떠나는 그 가치보다 같이 살아가고 사랑할 가치가 굉장히 큰데 맞아. 우리는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장자가 말했던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필연성을 이해하기만 하면 아 언젠간 죽구나. 언젠간 얘가 떠날 텐데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떠나는 것마저도 하나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의 사랑인 거예요. 맞아. 아 우리 참 잘했다 수고했다. 맞아. 나도 언젠간 간다. 약간 이런 거. 예전에 그 마을에서 대안적인 그 학교 대안학교도 네. 만들었고 대안육아 공동육아도 하고 대안 밥상도 만들고 대안 찻집도 하고 대안 결혼식도 많이 했어요. 오. 근데 그 나아가서 우리끼리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당시 나중에 이제 우리 공동체에도 누군가 죽을 텐데 대안적인 장례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례식 분위기는 가면은 뭐 부조금 내고 막 통곡을 하고 육개장 먹고 하도 치고 그런 분위기. 근데 그게 좋아 보이지만 않잖아요. 옳아 보이지만은 않는데 약간 형식이죠 지금. 네, 예절의 형식이 돼버렸죠. 형식이 돼버렸죠. 그게 아니라 대안적인 장례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안적인 가치와 대안적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였으니까. 아, 야 이거 생각할 지점 많은데. 나중에 진짜. 아마 윤님도 나중에 결혼하실지도 모르는데 네. 대안적인 결혼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는 확실히 제가 결혼한다 그러면 남들이 하는 것처럼 결혼식장에서 그런 식으로 결혼 안 할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봤던 그 대안적인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알고 있는 지인들만 모셔서 뭐 그렇게 하고 싶긴 해요. 그런 것처럼 대안적인 장례식은 저는 그 분위기는 좀 상상이 가요. 마냥 슬픔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장례식도 웃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추억하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 함께 있던 그 사람 관계가 깊었다면 그 사람과 얽혀있던 추억들이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 그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에 대한 추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발표를 한다든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 하려 했어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시간 자체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좋게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때론 웃고 때론 울고 하면서 그 사람과의 그 추억들을 떠올려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보다. 저도 그 생각이 나네요. 영화 어바웃 타임처럼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런 장면이 나오나요? 약간 서로 막 스피치 하듯이 자기의 스토리를 막 읽거든요. 좋죠. 결혼식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완전 공감해요.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형식에 갇히지 않고 대안적인 거. 좀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네요. 오늘 내용이 참 좋네요. 네. 아마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평상시 생각했던 것들. 저희가 근데 좀 이게 약간 감이 좀 생기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책을 또 하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맞아.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그 책에 많이 휘둘려가지고 텍스트에 끌려다녔죠. 이걸 당장 소개하는데 맞아요. 급급했던.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내용 뭐 좀 덜 소개하면 어떠나 진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램프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생소한 철학자나 개념이 많아서 또 우리가 잘 모르고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모르면 맞아야지. 뭐 어떻게 설명해야지. 뭐 모르면.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다행히 이건 좀 대화할 수 있는 책들이라서. 맞습니다. 특히 이제 329쪽 저는 이게 이거는 진짜 특히 할 말이 많아요. 저는 제가 이게 그 하이라이트 아닌가요? 이게? 이거는 돌풀님이 읽어주시고 근데 이거는 제가 도울 선생님 강의에서 처음 들었었던 내용인데 이거 보고 와 장자 너무 멋있다. 이거 아마 지금도 지금 되게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화두예요 이거는. 바디를 하던 노인은 이거 잠깐 먼저 그 자공이라는 공자의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자공이 길을 걷다가
어떤 노인이 힘들게 이제 물을 자기 논에다가 밭에다가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습을 본 거죠. 자공이 그래서 노인한테 기계를 쓰시죠. 기계 쓰면 편합니다. 이렇게 좀 친절하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 바디를 하던 노인이 불끈 낯빛을 불켰다가 곧 웃음을 띠고 말했대요. 내가 스승에게 들은 것이지만 기계라는 것은 반드시 기계로서의 기능이 있게 마련이네. 기계의 기능이 있는 한 반드시 효율을 생각하게 되고 효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본성을 보존할 수 없게 된다네. 본성을 보존하지 못하게 되면 생명이 자리를 잃고 생명이 자리를 잃으면 도가 깃들지 못하는 법이네. 내가 기계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끄러이 여겨서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네. 이 말이 너무 공감이 갔고 뒤에도 한번 또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공구가 공자 제자라 그러니까 노인이 이어서 얘기하죠. 그자는 많이 아는 체하고 성인을 자처하고 백성들을 속이고 홀로 검은 고를 타면서 슬픈 듯이 노래하며 천하의 명성을 팔고 다니는 자가 아닌가. 자네도 그런 생각을 버리고 심신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도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네. 제 몸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느 여가의 천하를 다스린단 말인가. 내가 하는 일을 어리석다 하지 말고 그만 가보시게. 이 자공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되게 망신이죠 이건. 자기가 어쨌든 추구하는 게 좋은 삶, 그러니까 깨달음일 텐데 인의 예지 이런 거. 그래서 공자를 따랐던 걸 텐데 이거 너무 훌륭한 또 흔들어. 이 사람 이거 어떡하지? 약간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건 명문입니다, 명문. 네. 혹시 이거 보면서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간 경각심이 생겼어요. 진짜 저도 이걸 보면서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심이 있다, 기사가 있다. 맞아. 기계에 깃들어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을 주로 하지만 스마트폰 예전에 문자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문자하기 전에는 저는 그래도 전화 세대였기 때문에 집 전화로 전화 막 하면은 그거 아시죠? 막 어머니 안녕하세요. 막 누구 있나요? 하면 맞아. 맨날 그랬잖아요. 맞아. 그런 진짜 시절이 있었잖아요. 요즘에 집 전화 없죠. 그래서 가끔 진짜 전화 안 받으면 친구 집 찾아가서 막 띵동 누르고 그랬었어요. 맞아. 근데 이게 이 기능에 효능이 있어서 그런지 얘가 갖고 있는 본질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사람을 딱딱하게 만드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계에 종속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 진짜로 장난이 아니고 저 통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요즘. 그러니까 통화가 너무 어색해요. 카톡이 편하죠. 카톡도 그쵸. 카톡이 내 마음을 그냥 숨기기에 좋은데 통화를 하면 뭔가 다 들키고 있어. 맞아. 내가 어색해. 그러니까 카톡 통화도 그런데 직접 만나는 것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제가 며칠 전에 그래서 되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누굴 만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아니 굳이 만나지 말고 카톡으로 하지 그러냐. 카톡으로 말해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몇 번 거절하다가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우리는 보통 관념이 상식이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해야지.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면 그쵸. 근데 카톡으로 하자는 거죠. 이게 뭘까? 좀 생각이 그분이 거의 윤님 나이대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다 이런 거 저도 젊지만 이게 기계 저는 확실히 지금 시대는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고 계세요. 예전에 스마트폰을 모르던 때는 유튜브 뭐 영상 이런 거 안 봤죠. 그렇죠. 근데 거의 다 거의 그냥 하루 종일 보고 있어. 하루 종일. 전 그래서 그 생각도 해요. 인간의 수명이 오히려 단축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수명 자체가 늘었겠지만 인간의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맞아요. 24시간이 짧아졌어. 그러니까 우리의 체감 속도는 예전보다 오히려 단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엔 진짜 한 달, 1년이 너무 길었는데 길었죠. 정말 지금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아직도 즐기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하다 보면
옛날에 1시간 기다리는 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빨리 지금 뭐 강의 하나 보던가 영상 하나 보면 1시간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죠. 스마트폰 너무 많아요. 음악도 듣고 팟캐스트 듣고 뭐 게임도 하고 안 지루해요. 할 게 이 안에 다 들어 있어. 그러니까 삶이 짧아진 것 같아요. 진짜 단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실 게 지금도 아마 저희 방송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듣거나. 근데 그게 과연 이런 삶이 예전보다 더 나아졌나, 아니면 나의 생명력을 더 고양시키고 있나, 그건 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스마트폰이란 기계에 내가 종속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기계라는 게 여기도 나오지만 이건 어떤 본질을 통찰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기계라는 건 기능이 반드시 있고, 만약에 이제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빨래를 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 빨래라는 기능이 있는 한 반드시 효율을 생각하게 되고, 세탁기의 효율은 뭘까요? 세탁기의 효율은 더 짧은 시간에 아니면 혹은 더 조용하게, 더 깨끗하게, 더 많은 빨래들을 어쨌든 더라는 게 계속 붙어요. 더라는 게 붙네요. 그게 세탁기의 효율이에요. 효율을 생각하고 더 적은 전기를 사용해서 효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본성을 보존할 수 없게 된대요. 생명이 자리를 잃는데요. 도가 깃들지 못한대요. 세탁기를 뭐 개발하는 사람도 그렇고, 세탁기를 쓰는 순간 사람이 없어져요. 근데 모든 기계가 다 그래요. 그 기계는 컴퓨터도 그렇고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그 기계가 자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기계의 노예가 된다는 말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 공감하는 게, 전 이제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하고 끊은 지 꽤 됐고, 카카오톡도 전 알람 설정을 다 꺼놔가지고, 잘하셨어요. 카카오톡 이것도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카톡을 안 봐요, 잘. 그래서 보기 시작하면은 하루 종일 그거 봐야 돼요. 카톡 알람이 안 떠요. 저도 이게 습관적으로 거의 한 2-3분마다 핸드폰 눌러가지고 카톡 안 한다.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맞아요.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싶어요. 어쨌든 중용이라는 게 우리가 배웠던 토대로 모순과 모순과의 조화라고 했었는데,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약간 부족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기계를 쓰고 살 수밖에 없겠다. 일단은 당장은 뭐 어쩔 수 없죠. 내가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 것 같은데 조화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마을에서는 최대한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안 썼어요. 지금도 아마 안 쓰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내가 노예가 되니까 자꾸 동영상 보고 팟캐스트 듣고 막 하여튼 게임하고 온갖 것들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정작 해야 될 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그때 당시에 제가 노트북을 썼는데, 너는 노트북을 쓸 줄 모르는 것 같아. 윤님이 지금 아이패드 갖고 있고 아이폰을 쓰지만, 윤님이 그런 말을 만약에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야, 너는 아이패드를 진짜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진짜 정말 그런가? 내가 지금 그동안에 했던 패턴들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걸 돌아보게 되잖아요, 사람이 자꾸.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테도 제가 한번 질문을 직접적으로 해볼게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쓰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잘 쓰고 있는 건가? 여러분 행동 패턴이 있을 거예요. 분명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잘 쓰고 계시는 건가요? 근데 확실히 잘 쓰는 사람은 그거를 제대로 쓸 거예요, 아마. 내가 거기에 종속되지 않고 나의 생명력을 잘 살리면서 주체적으로 쓰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없겠죠.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 적당히가 뭔지 모르겠다. 모르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해야 되고 잘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돼요. 나의 상태를 봐야 돼요. 약간 저항 정신 중에 하나가 저희가 했었던 SNS 끊는 거,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내가 잘 못 쓰고 있으니까 SNS에 자꾸 노예가 되니까 끊어버리는 거죠. 맞아요. 저의 철칙은, 저는 원래 게임을 좋아해요. 원래는. 저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게임 휴대폰으로 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컴퓨터도 안 하고. 까는 순간. 네. 그러니까 난리 납니다. 내가 걱정되니까. 까는 순간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원래 안 보거든요. 근데 육룡이 나르샤 예전 거를 보는데 그 50부작입니다. 그것도 다 봐야 되잖아.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드라마는 보면 안 돼. 저는 영화는 괜찮은데 5화 정도 보다가 그냥 중간에 포기했어요. 안 돼. 진짜 드라마는 진짜 말씀하셨던 게 맞는 게, 중독돼. 제가 아무리 이런 걸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이끌리게 되니까 좀만 더 보자. 그러니까 자꾸 잠 시간도 뒤로 밀어나고. 옛날 습관이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잘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던 게 공감 가는 게 요새는 뭘로 바꾸냐면 네. 영화로 본다든가 아니면 제가 요즘 취미에 빠진 게 다큐멘터리 보는 거 되게 좋아요. 다큐 진짜 좋아요. 근데 그냥 차라리 봐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정보를 얻고 예를 들어 그런 다큐 많거든요. 여러분들 왓챠 쓰시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EBS 다큐 프라임 진짜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물리학하고 그런 괜찮네. 민주주의랑 괜찮네. 아니면 예를 들어 역사 같은 것들 진짜 많이 있거든요. 좋네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그나마 대안일까? 그러니까 돌풀님의 질문을 들어보니까 과연 내가 이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일단 지금은 만족하지만 좀 다시 더 자문을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안 쓰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거. 노트북도 하면서 내가 얼빠진 상태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저는 서핑 그냥 하고 있고 막. 게임 방송 이런 것도 좋아해서 그냥 멍하게 어느 순간 내가 이걸 멍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지? 이게 내 스스로도 답을 못 그러니까 늘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인터넷 서치하고 유튜브 보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냥 이것저것 보고 영상 보고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어떻게 살진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먼저 선행한 게 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했었던 방법들이 다큐 이거 막 게임 할 거를 안 하고 맞아. SNS 안 하고 카톡 안 하고 이 시간에 차라리 스마트폰으로 다큐를 보고 역사를 배우고 막 철학 공부하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뭔 말하고 싶냐면 저희가 어쨌든 지금 역할이 컨텐츠 생산자잖아요. 근데 지금 컨텐츠 소비자들한테 이런 약간 양질의 이런 거를 줄 생산자로서의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네요. 이렇게 하면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맞네. EBS던가 아니면 훌륭한 역사학자들의 방송을 들으면서 좋은 소비자가 된 것처럼 이건 끊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사회망을 적어도 그러면 생산 소비자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역할들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방송 자체도 대안인 거죠. 대안인 거죠. 철학을 저는 대부분의 유튜브 보면은 한 5분 10분으로 요약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예전에 저도 몇 번 봤지만 그거를 본다고 해서 예를 들어 저희가 몰입했던 것처럼 뭐 칸트를 이해할까 니체를 이해할까 진짜 안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 몰입해서 맞아요. 좀 대안적인. 여기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기계는 주관적이라는 얘기도 나오죠. 맞아요. 기계는 자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기계를 보통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해라는 거죠. 그죠. 먹가는 기계는 뭐 어떤 식이든 철저하게 자기 물이 없어도 먹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세탁기도 만약에 그 수도가 물이 안 들어오면 그냥 빈통으로 돌아갈 거야 아마. 물론 그런 기능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어쨌든 자기 식대로 하기 때문에 기계만큼 주관적인 게 없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정말 생각할수록 맞더라고요. 기계는 배려할 수가 없잖아요. 나의 상태가 어떤지 야 넌 지금 컴퓨터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 안 해주잖아요. 갑자기 또 이게 정해지지 않는 토크가 이런 게 재밌는 게 갑자기 이거 보니까 알파고 생각이 나네요. 얼마 전에 이세돌 씨 관련된 영상이 자꾸 알고리즘에 뜨길래 봤는데 이세돌 씨 은퇴한 거에 되게 많은 영향이 알파고라고 해요. 알파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인간하고 싸우는 거니까 맞아. 뭐 어떻게 하면 뛰어넘겠다는데 이기질 못하는 거야. 벽이죠 벽. 그러니까 기계랑 해서 뭐 하냐 이제. 맞아. 허무함을 느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술이란 거에 우리의 삶을 너무 허망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좀 맞아. 생각하게 되네요. 여기도 그런 말이 나오죠. 기계는 그 기사와 기심이 있어서 인간을 소외시키고 비인간화를 조장한다. 근데 기계가 또 어떤 지점이 있냐면 이런 지적도 하세요. 신영모 선생님은 일과 놀이와 학습이 통일된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데 기계는 바로 이 통일성을 깨뜨린대요. 노동은 삶의 실현인데 노동을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신영모 선생님은. 근데 그 노동을 기계한테 맡겨버리는 순간 기계가 나의 노동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갑자기 조카들 생각이 나네요. 진짜 조카들하고 대화할 때 가끔 힘들어요. 너무 그나마 제가 자꾸 일깨워주는데 핸드폰만 보니까 진짜 하루 종일 대화할 게 없다니까요. 내가 얘네 게임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 진짜. 저는 이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핸드폰을 하루 종일 본다는 건 스마트폰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애들이 맞네요. 어른들도 그렇지만 애들이 더 무서운 게 애들은 한창 자라는 나이에 생명을 접해야 돼. 생명을 살아있는 그 들이나 뭐 어디 밖에 나와가지고 나무를 맞아. 만진다든지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소꿉놀이 한다든지 생명과 생명이 교감하는 소통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런 놀이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기계와 소통이 되겠어요? 기계와 소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런 애들이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될까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사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그 모더니즘, 그러니까 근대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사실 인문학이 이과던가 기계보다 사실 좀 위에 위치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근 200년 동안 인문학은 진짜 저편으로, 그러니까 쓸모없는 학문으로 치부가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전 이제 저희 말에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2020년 기점으로 일단 지금을 기점으로 앞으로는 인문학이 특히 인문학보다 예술이 너무나 필요해질 것 같아요. 필요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이런 시대인데. 유망 직업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시대인데. 진짜 지금 돌불님 이야기 듣고 저도 제 삶에 지금 파노라마를 스쳐보니까 사람들의 봤을 때 사람들이 점점 병폐해지고 있겠다. 앞으로 정신병 엄청 날 겁니다, 진짜. 이럴 때 예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마을에 있을 때 아이들 대안 교육을 했다 그랬잖아요. 애들이 항상 저희 산 밑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산에 이제 항상 산책하면서 풀 보고. 너무 좋겠다. 그리고 또 농도 상생 공동체에서 농촌과 도시가 서로 살리는 공동체예요. 농촌에 가가지고 강원도의 그 농촌에서 아이들이 밭을 메고 자연과 교감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맞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야 되냐면 자연과 교감했던. 맞아요. 요즘엔 도시의 감성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자연에서 농촌에서 생명과 교감했던 아이들이 훨씬 감수성도 뛰어나고 맞아요. 공감 능력 뛰어나고. 네, 맞아요.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공감 가는 그죠? 게 얼마 전에 저번 주인가 그때 김포에 사는 친구를 보러 가서 친구들끼리 세 명이서 드라이브로 강화도를 갔어요. 근데 셋 다 역사를 좋아해요. 워낙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강화도가 대표적인 역사지죠. 옛날에 몽골 전투 때도 있었고. 유명하죠. 그리고 특히나 병인양요, 신미양요, 강화도 조약이 있었던 사건이니까 거기 갔어요. 저희가 아는 그 광성보 전투 이런 거. 그때 느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게 내가 역사를 책이던가 이런 걸로 봤을 때랑 거기 가니까 달라. 이제 막 뭐랄까 에너지가 너무 슬픈 거예요. 진짜 너무 슬픈 거야.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고 이게 현장에서만 느껴지는 진짜 기운이 있어요.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 5.18 역사 기행을 광주로 간 적이 있어요. 이게 100번 책으로 보고 다큐로 보는 것보다 맞아. 그 광주에 맞아요. 내려가서 좀 실제 그 광주를 겪었던 사람의 증언도 듣고, 그러니까요. 강의도 듣고, 현장에 뭐 감옥이나 그런데 막 구청 이런 데 가보고 실제 도청에 가고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달라요. 맞아요. 역사는 현장에 가야 되고 자기 몸으로 체험하는 거지 머리로 알고 이게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막 가니까 그림이 그려지더니까요. 진짜 역사 내용을 알다 보니까 맞아. 와 이때 저기서 폭격이 났으면 얼마나 무섭고 지금 여기 이게 와 평생 아마 몸에 각인돼서 돼버렸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백두산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요? 백두산 천지에 올라갔어요. 그때 우리가 보통 민족의 기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윤님은 안 와닿죠. 안 와닿잖아요. 그냥 뭐 교과서처럼 민족의 기상 뭐 단군 할아버지 더전 뭐 이런 것처럼 웅장한 그게 저는 그냥 말이 아니라 민족의 기상이 뭔지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면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거기서 바라보는 광활한 자연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백두산 천지에 한국인이라면 한 민족이라면 무조건 올라가 봐야 되는데 제가 모든 사람한테 이제 권하는 이 코스가 백두산은 반드시 한국인이라면 올라가 보시라. 저 꼭 가겠습니다. 민족의 기상을 느낄 수 있어요. 진짜 꼭 갈게요.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구나. 거기 가면 진짜 뭔가 가슴이 웅장해져요. 그래 그런 거 가야 알아 진짜.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고 너무 또 이제 여기까지 중요한 것만 좀 예.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334쪽에 이런 얘기가 있죠. 불치병자가 밤중에 아기를 낳고 급히 불을 들어 살펴보았다. 급히 서두른 까닭은 아기가 자기를 닮았을까 두려워서였다. 이것도 제일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에 했던 맥락, 자기 성찰, 우물안 개구리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맞아요. 자기 반성, 자기를 기준으로 남에게 잣대를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일단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맞습니다. 이것도 와닿고. 그다음에 336쪽. 여기도 저도 와닿았어요.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내용만 읽어드리면 제나라 환공이 당상의 책을 읽고 있었다. 당상에서 목수 윤편이 당하에서 수레바퀴를 깎고 있다가 망치와 끌을 놓고 당상을 쳐다보며 환공에게 물었다. 감히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만 전하께서 읽고 계시는 책은 무슨 말을 쓴 책입니까? 환공이 대답하였다. 성인의 말씀이다. 그 성인이 지금 살아계십니까? 벌써 돌아가신 분이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읽고 계신 책은 옛사람의 찌꺼기군요. 환공이 말했다.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목수 따위가 감히 시비를 건단 말이냐. 합당한 설명을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윤편이 말했다. 신은 신의 일, 목수일로 미루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수레바퀴를 깎을 때 많이 깎으면 굴대가 헐거워서 튼튼하지 못하고 덜 깎으면 빡빡하여 굴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도 덜도 아닌 정확한 깎음은 손짐짝으로 터득하고 마음으로 느낄 뿐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중간에 정확한 치수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신이 제 자식에게 그것을 말로 깨우쳐 줄 수가 없고 제 자식 역시 신으로부터 그것을 전수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0살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손수 수레를 깎고 있습니다. 옛사람도 그와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하지 못하고 글로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께서 읽고 계시는 것은 옛사람들의 찌꺼기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의 한계를 너무 잘 말을 했죠. 이건 그냥 각자 음미하면 딱 이해할 것 같아요. 네, 들으면 딱 아는 말이라서. 그다음에 이런 338쪽에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문장도 있어요. 세상에서 도를 얻기 위하여 책을 소중히 여기지만 책은 말에 불과하다. 말이 소중한 것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며 뜻이 소중한 것은 가리키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은 그 뜻이 가리키는 바를 전할 수가 없다. 도대체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형과 색이요. 귀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은 명과 성일 뿐이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제가 여기다 코멘트를 이렇게 달았네요. 예. 과거의 그 사대부들, 성리학자들이 부패한 이유가 이게 아닐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관념의 철학이 아닌 삶의 철학이구나.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 직접 느껴야 되는데 그거 글로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이.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네. 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 전 이것도 제일 인상 깊었어요. 할 말이 많죠 우리가. 네. 이거 한번 요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 장자가 어떤 나무가 베어지지 않고 있는 걸 보고 저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안 베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장자 일행이 산에서 내려와서 어딜 갔는데 거위가 있는데 울지 못하는 거위와 우는 거위가 있는데 울지 못하는 거위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제자들이 물은 거죠. 어제 산의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천수를 다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집의 거위는 쓸모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장차 어디에 서겠습니까? 장자가 웃으며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의 중간에 처하겠다.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의 중간이란 도와 비슷하면서도 실은 참된 도가 아니기 때문에 화를 면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게 중간이 뭘까요? 이게 중간이 저는 이 다음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좋아요. 그것도 좋죠. 네, 이걸 읽고 나서 좀 이해를 했거든요. 맞아. 그 목수 장석이 제나라로 가다가 사당 앞에 있는 큰 도토리 나무를 발견했대요. 엄청 컸나 봐요. 근데 그의 제자가 장석에게 달려가 말을 했대요. 아니 제가 도끼를 들고 선생님을 따라다닌 이래로 이처럼 거대한 걸 본 적이 없는데 좋은 제목을 본 적이 없는데 왜 거들떠도 안 보냐. 그러니까 장석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 마라. 이거 쓸데없는 나무다. 그것으로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을 만들면 빨리 썩어버리고 그릇을 만들면 깨져버린다. 뭐 등등등 이건 제목이 되지 못할 나무다. 쓸모가 없어서 그토록 오래 살고 있는 것이다.
근데 정석이 집에 돌아와 잠을 자는데 그 큰 나무가 갑자기 꿈에 나타나요. 그리고 말을 했대요. 그대는 나를 어디에다 견주려는 건가? 그대는 나를 좋은 제목에 견주려는 건가? 아니면 돌배, 배, 귤, 유자 등 과일나무에 견주려는 건가? 이들은 지금 말했던 과일나무들은 자기의 재능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이지 그래서 천수를 노리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이다. 세상 만물이 이와 같지 않은 것이 없다. 나는 쓸모없기를 바란 지가 오래다.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야 뜻대로 되어서 나의 쓸모없음이 큰 쓸모가 된 것이다. 그대와 나는 다 같이 하찮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어찌하여 서로를 하찮은 것이라고 헐뜯을 수 있겠는가? 그대처럼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쓸모없는 사람이 어찌 쓸모없는 나무를 알 수가 있겠는가? 전 이 부분을 읽고 제가 이제 이해를 했다. 그나마 생각했었던 게 이거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나무가 도토리 나무잖아요. 그쵸. 여기 지금 방금 말했던 나무가 근데 꿈에 나와가지고 장석에게 말한 건데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장석은 이 나무를 실용성으로 쓸모 있음 없음을 나누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 건가 이건 뭐로 할 건가. 맞아. 그렇죠. 근데 이 나무 입장에서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입장에서는 도토리 나무면 얘가 다 할 것은 도토리를 떨어뜨려주면 돼요. 도토리는 잘 떨어뜨려 줬을 거예요. 그럼 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맞아. 장석이라는 실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나를 보니까 너무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아. 그래서 그냥 한 줄 조금만 정리하자면 그 기준은 장석의 기준이었을 뿐이고 도토리 나무는 때가 되면은 그냥 도토리를 떨어뜨리는 최소한의 쓸모를 다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내가 쓸모 없어지려고 노력을 했나 봐요. 이 나무가. 왜냐면 쓸모가 있었으면 진작에 베어졌겠죠.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진짜 핵심은 타인 혹은 사회의 주관적 쓸모에 얽매이지 않고 맞아. 타자의 주관적이고 실리적인 쓸모에 나의 천수를 갉아먹지 마라. 그러니까 도의 쓸모를 지향하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진짜 저는 이게 와닿는 게 제 삶이 그냥 생각났어요. 지금 내가 쓸모 있었으면 대기업에 갔겠지. 세상이 원하는 인재상이었으면 뭐 좋은 기업에 들어갔겠죠. 그동안 스펙을 잘 쌓고 그랬으면. 근데 대기업에 가는 사람은 거의 한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99%의 사람들은 그러면 쓸모없는, 이 시대가 봤을 때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전 항상 항상 뭔가 대기업 간 사람들이 부러웠고 나는 왜 저렇게 못 될까? 그 열등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럼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고대, 연대, 서울대 못 갔지? 그러면 나머지 대학들은 다 쓸모없는 대학인가? 이 시대의 기준에 나를 자꾸 맞추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근데 확실히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건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대학 물이 나한테 덜 들을 수도 있었던 거죠. 맞아요. 내가 만약 공부를 잘했으면 체제에 잘 편승해서 갔을 거예요. 대기업에 갔으면 삼성이나 뭐 LG 이렇게 이름만 되면 알 때 갔으면 연봉 많이 받고 안정적으로 이제 일하면서 그 삼성맨이 되고 LG맨이 됐겠죠. 실제 그 사람들 쓸모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도구로 어떻게 보면 활용되는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거의 그렇게 엘리트적인 길만 갔으면 지금 철학도 안 하고 있었을 거고 아니 부족한 게 없는데 뭐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렇죠. 저는 항상 뭔가 부족했고 모자랐고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그래서 이 시대는 여러분들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당장에 진짜 이 시대에 적응을 잘 못하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쓸모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체제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앞으로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게 와닿았어요. 최소한의 쓸모만 다하고 나의 천수를 다하자. 거대한 도토리 나무가 됐대잖아요. 그만큼 커진 거죠. 맞아요. 잘 음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빈배 이것도 저번에 윤님이 이걸 넌지시 알려주셨는데 네. 제가 요즘에 이걸 많이 묵상하거든요. 특히 손님 때 오늘도 이 구절을 계속 붙들면서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했는데 맞아요.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배로 강을 건널 때 빈배가 떠내려 와서 자기 배에 부딪히면 비록 뭐 성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비키라고 소리친다. 한 번 소리쳐 듣지 못하면 두 번 소리치고 두 번 소리쳐서 듣지 못하면 세 번 소리친다.
세 번째는 욕설이 나오기 마련이다. 아까는 화내지 않고 지금은 화내는 까닭은 아까는 빈배였고 지금은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모두 자기를 비우고 인생의 강을 흘러간다면 누가 그를 해칠 수 있겠는가. 이것도 무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오늘도 생각한 게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마음에 자꾸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죠. 그 사람한테. 상대방이 무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원래 사는 대로 하는 거고 내가 욱할 필요는 없죠. 만약에 그 사람 이게 빈배가 떠내려와서 빈배에 부딪혔다면 그게 왜 누구한테 화를 내겠어요? 그죠. 응. 눈이 오는데 춥다고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예를 들어 갑자기 그 어떤 시청에서 눈을 뿌려봐요. 춥게 만들어. 그럼 이제 그러면 다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렇죠. 지금 딱 그런 아까 뉴스 얘기도 했지만 그런 꼴이죠. 각자 막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코로나는 천재지변인데 천재지변인데 그죠. 그걸 누구 욕하겠어? 일단 막는 게 우선이지. 그죠. 그래서 이게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좀 지금 화가 차 있다. 이거 운전할 때 많이 보시지 않아요? 사람들? 맞아. 그 화낼 일도 아닌데 창문 내리고 야! 아 진짜 너무 무서워. 막 진짜 못 보겠어요 정말. 운전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사고 날 수 있지. 근데 화를 내면 자기가 제일 손해요. 맞아요. 화를 내는 사람이 제일 손해요. 근데 장자 사상은 계속 볼수록 불교 사상 같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처님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비꿈 진짜 중요한데요. 그죠? 이거 마지막 예까지 하고. 이걸 어쨌든 최대한 얘기해. 네. 나비꿈이 너무 중요해서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얘를 나비꿈 중요한데. 이게 그 유명한 호접지몽 그겁니다. 어느 날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헐헐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유유자적 재미있게 지내면서도 자신이 장주임을 알지 못했다. 문득 깨어보니 다시 장주가 되었다. 조금 전에는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꾸었고 꿈에 섞인 지금은 나비가 장주가 된 꿈을 꾸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장주와 나비 사이에 무슨 구분이 있기는 있을 것이다. 이를 일컬어 물화라고 한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나비가 장주인지 장주가 나비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나비와 장주 간의 관계 이거는 그러니까 저랑 윤님이 지금 우리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내가 윤님인지 윤님이 나인지 모를 정도로 이거는 관계가 깊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실제로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기운을 주고 받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뭐 우리가 나중에 그 어떤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아내와 내가 내 생각이 아내 생각이고 아내 생각이 내 생각일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물화일체. 우리가 지금 맞춰가고 있는데 이게 뭐 몇 년이 흐르면 제가 딱히 어떤 말 안 해도 내 생각이 윤님 생각이고 윤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점점 맞춰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말로 그 얘기하는 관계 깊다는 게 그런 맞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맞아요. 여기도 실제 써 있는 게 모든 사물은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모든 사물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 조건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문장이 전 되게 이해가 됐던 게 그 347페이지에 예. 모든 사물은 이일의 관계, 즉 다르면서도 같은 모순과 통일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상호 침투하는 것이다. 장자의 나비의 꿈은 바로 이러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한다던가 동물에 대한 그 약간 진짜 비인간성 이런 거에 가슴 아파하는 것도 쟤네를 하는 거에 있어서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다. 사실 우리가 다 맞아. 연결돼 있다 생태계. 내가 너기도 하고 너가 나기도 해서 제가 그래서 지금 한 2주 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밥 먹기 전에 최대한 기도를 해요. 아니 종교가 없는데 기도를. 무신앙자인데 기도를 누구한테 하냐면 그 음식들한테 해요. 이게 약간 아마존식의 다큐에서 또 봤거든요. 그 부족들은 사냥을 하고 얘네한테 내 양식이 되어줘서 고맙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신한테 하는 게 아니고 얘네한테 고맙다. 이게 최소한의 예의인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기도가 더 좀 와닿더라고요. 신은 보이지도 않는데 멀리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이 생명들한테 기도를 한다는 게 더 와닿네요. 진짜 와닿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좀 덜 먹게 되더라고요. 약간 아무튼 그런 것처럼 진짜 관계라는 게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지금은 오히려 21세기는
그런 동식물들 지구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박쥐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생명들과 관계를 잘 못 맺으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병이 생기고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가 자연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그 생태계는 연결돼 있다.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화엄의 세계. 불일불이의 관계. 시간 관계상 지금 마무리하긴 해야 되는데. 예, 좋네요. 네. 요 정도. 네, 저도 괜찮을까요? 이 정도. 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할 말이 많네요. 좋았어요. 근데 저는. 네, 저도 좋았어요. 근데 저희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직접 읽으세요. 맞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직접 그 역사 탐방을 해봐야 되고 직접 백두산을 가봐야 되는 것처럼 맞아요. 만약에 저희 말로만 듣고 다 판단하면 아까 말했던 그 우물안 개구리 그거와 이제 역사의 찌꺼기를 읽고 있다. 맞죠. 저희라는 찌꺼기만 읽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해야 맞아. 덜 찌꺼기가 되겠죠. 사람마다 화두가 달라서 맞아요. 자기의 환경과 처지가 다 달라서 자기만의 그 생각을 해내야 돼요. 맞아요. 지금 파트 읽어보면은 저희가 얼마나 저희의 저희만의 관념들을 넣었는지. 맞아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소개해 드리는 정도? 큐레이터 정도죠. 큐레이터 정도만 역할을 하는 거고. 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책을 읽는 게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장자는 아무튼 생각할 지점이 참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다음 파트 때는 이제 저희가 누구를 하게 되죠? 이제 묵자와 순자? 묵자, 순자. 네, 순자를 동시에 이제 다룹니다. 좋습니다. 묵자와 순자.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네, 맞네요. 네. 올해 딱 하면 이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무튼 묵자와 순자도 저희가 꼭 알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저희가 더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나서 적어도 바다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어도 너랑 나보다 하늘에 물어라 약간 이런 정도의 넓은 사람이 되기를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노자, 장자 이런 분들은 기존에 많이 알려진 분들이라서 익숙하실 텐데 묵자, 여러분 혹시 묵자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 관심 없으면. 묵자, 순자 이분들은 좀 낯설잖아요. 저도 묵자, 순자를 잘은 몰라요. 낯선데 이분들을 다음 주에 한번 다룰 텐데 다음 주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묵자랑 순자 함께 가고 그리고 마지막 법가가 있습니다. 이제 한비자죠? 맞아요. 네. 아무튼 저희는 이번 주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 갖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